인류의 사기가 떨어진다는 거지. 성매매를 연결시켜주는 스폰서가 누군지. 안 나가고 버티고 보증금을 넘어설 때까지 버티는 거죠, 그냥. 사람 안 변한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격하게 동감을 하는데요.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간 대한민국에 있었던 이슈들을 법률적으로 풀어보는 프로그램 법률방송의 썬데이로의 권세준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김동수 교수님을 대신해서 제 옆자리에 미모의 여성 변호사님께서 출연하셨습니다. 송윤 변호사님입니다. 오늘 첫 방송이신데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인사 시청자분들께 드리시고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송윤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 처음 같이 법률 방송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녹화는 해봤지만 또 생방송은 처음이라 실수도 할 것 같고 사실 걱정이 많이 되는데 네, 열심히 준비해서 도움이 되는 방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격주로 출연하실 테니까 또 격주에 따라서 시청률이 달라지면 우리 교수님께서 굉장히 상처를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시청률은 일관되게 좀 가주시는 걸로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여전히 자리를 지켜주신 우리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영민입니다. 내일이 여러분 그 총선인 거 아시죠? 국회의원 선거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대든 뭐든 어쨌든 투표율을 높여주세요. 높여를 주시고 찍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선거에 꼭 참여를 해줘서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이대별로 얼만큼의 투표율인지를 국회의원들이 보게 되거든요. 결국은 그게 우리의 국민의 힘을 보여주는 것들이니까 꼭 투표율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신문이라든지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경제 민주화다, 뭐 양적 완화다 이런 단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당 쪽에서는 양적 완화를 통한 어떤 그 경제 부양책을 내놓고 있는 것 같고 민주당이 더민주죠. 그쵸. 그 여당 쪽의 어떤 정책의 실패를 논하면서 경제 민주화 논리로 다시 경제 심판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심판 여부를 떠나서 우리가 정책을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몰라요. 양적 완화가 뭔지, 경제민주화가 정확히 뭔데 경제민주화를 일으켜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지.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도 당선될 때 아마 경제민주화 그쵸. 그거를 썼던 걸로 알고 있는데. 다 썼었죠, 지난 선거 때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쉽게 기자님이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양적 완화가 뭔지, 경제민주화가 뭔지. 자, 이걸 쉽게 설명을 하려고 들면 더 어려워서 그냥 일단 사전적인 의미를 먼저 살펴보면 양적 완화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상황에서 금리를 더 낮추기 어려울 때 이례적으로 이제 금리를 낮춰가지고 보통은 뭐 조정을 하는데 금리를 더 낮출 수 없을 만큼 금리가 낮을 경우에 금리를 더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돈을 좀 푸는 돈을 공급해서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는 게 돈을 새로 찍어낸다는 의미가 되겠네요. 그렇죠. 시중은행에 돈을 좀 풀어서 그 돈이 좀 더 시중에 돌게끔 하는 게 양적 완화고 경제민주화는 좀 약간 이율배반적인 단어가 섞여 있긴 한데 경제 자체가 민주가 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 돈을 왜 남들이 다 같이 써? 뭐 이런 개념이잖아요. 이게 약간 정치적 개념이 좀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면 이제 좀 더 그 경제적으로 좀 못 살거나 좀 힘든 쪽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어떻게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게끔 하자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게 경제 민주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양적 완화는 기자님 설명해 주셨지만 금리를 내려가지고 돈을 많이 풀기 어려운 때, 즉 금리를 내려버리면 사람들이 은행에다 저축을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있겠죠. 금리를 인상을 해버리면 이자를 받아먹기 위해서 은행에다 예금을 많이 해서 돈이 묶여버릴 거고요. 그죠? 그런데 금리를 낮춰선 더 이상 금리가 완전 너무 바닥이니까 돈을 풀 수 없는 와중에 한국은행에서 이제 돈을 찍어내는 방식으로 그냥 가는 방향이 아마 양적 완화인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 민주화는 지금 뭐 재벌이라든지 뭐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는 이런 현상 속에서 엄청난 부자들만 계속 부자로 남아 있는, 그래서 부가 완전 한쪽으로 완전
그 쏠림 현상이 있는 거죠. 그거를 정치로 비유하자면 약간 독재에 관련된 거잖아요. 모든 권력이 다 한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좀 푼다라는 개념으로 민주화라는 단어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뭐 보면서 그런가 보다 하는 건데 정확하게 와닿진 않아요. 그걸 뭐 분배를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럼 뭐 분배를 하면 그게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 같기도 하고요. 양 정당에서 그러니까 새누리당과 그다음 여당 야당 쪽인 더민주에서 이런 것들을 들고 나온 이유는 현재 경제가 되게 힘들다라는 거죠. 먹고 살기 네. 힘들고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 침체기로 좀 접어들고 있다. 이러기 때문에 이거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네. 찾자. 이건 선거가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풀어야 될 숙제니까 이 둘 예. 중에 어떤 거 하나가 맞는지 틀리는지 또는 둘 다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논해보자라는 게 오늘 네. 이 주제로 잡은 이유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양적 완화가 그런 의미라면 그런 걸로 과연 경기가 부양이 될 것인가 그냥 우리가 평범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그 돈이 도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그 돈 갖고 뭘 먹고 쓰고 산다고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뭔가 함정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공짜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돈을 풀면 내가 그냥 갖다가 쓰면 돼? 뭐 이자 내라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빌려가라 그러고 이자 달라 네. 그러고 하겠죠. 사실상 돈을 푼다고 하지만 정치인들이 돈을 푼다고 하지만 그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한정돼 있을 거거든요. 그냥 신용이 낮은 사람한테 빌려줄 리가 없고요. 그것도 저리로. 그러니까 결국은 너네들이 돈을 빌려서 너네 마음껏 써. 쾌락이든 뭐든 즐겁게 살아. 그리고 나서 나한테 더 많은 돈을 갚을 생각만 해. 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왜 공짜는 없으니까. 그럼 이제 뭐 각 당이 설명하는 방식으로 저희가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양적 예. 완화를 꺼내든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채권이나 주택담보 대출 증권 네, 대출 증권. 이것들을 네. 사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돈을 풀겠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산업은행은 말 그대로 이제 기업들의 돈 빌려주고 이런 걸 주로 하는 네네. 은행이고, 그다음에 네. 우리나라 일반 시민들은 이제 대부분 다 빚이, 그러니까 재산이나 빚이 전부 다 주택에 붙잡혀 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이자를 좀 더 낮춰주고 돈을 더 갖다 바꿔 쓸 수 있게끔 해서 어쨌든 그만큼 은행 이자가 줄어들면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돈이 좀 생기는 거고, 또 기업 입장에서도 돈이 투입이 되면 기업의 여유 자금이 생기니까 그걸로 뭐 서민들은 상환 압박에서 좀 벗어나고, 네. 그다음 기업들은 좀 더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해줘서 네. 경기를 이렇게 활성화시키겠다. 이게 지금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그 한국형 양적 완화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럼 경제민주화 공약으로 지금 더민주당이 하는 것은 뭐가 있나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지난번 대선 네. 때도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네. 대선 때는 이제 뭐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이나 뭐 어쨌든 더민주가 아니라 당시 네. 민주당이죠. 더불어민주당이나 똑같이 경제 민주화를 꺼내 왔는데 그 이유는 딱 거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뭐 당시 같은 경우에 전부 다 어쨌든 전 네. 이명박 정권에서 경제를 힘들게 만들었고, 그거는 소득 배분의 불공평함 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라고 네. 왔다가 지금 현재 총선에서 이제 더민주가 이 카드를 꺼내 든 이유는 양적 완화를 할 경우에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네. 왜냐면 돈을 풀면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아까 기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기업들은 돈 많은데 돈만 더 쌓아놓고 그거를 쓰지 않아서 오히려 자기네들 배부르는 데만 쓸 수 있다. 그래서 부자란 더 부자가 될 수 있다. 이 생각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돈 푸는 방식을 하지 말고 차라리 선택적으로 뭐 중소기업이든 상인들한테 네. 고르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자. 네. 그거의 핵심이 경제 민주화다. 그것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제 민주화 정책을 끌어왔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봄봄 3011님, 매 정권 때마다 여당 쪽에서는 양적 완화 하자고 하고 야당 쪽은 경제 민주화 하자고 하고 도드리표처럼 반복되고, 선거 때마다 경제 선정용 단어로밖에 안 보여요. 제가 장담하는데요, 국회의원들 중에 경제 민주화다, 양적 완화다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아는 국회의원 몇 명 안 됩니다. 장담해요, 제가 진짜로. 그거 쉽게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자 없다는데 제가 5만 원 겁니다. 5만 원. 은하송님 보시면 시중에 돈보다 내 돈이 많아야 내 돈으로, 그쵸, 시중에 돈보다 내 돈이 많아야 내 돈으로 옷을 사든 차를 먹든 하지 그 저액은 아니다. 월급이 올라야지 최저임금 상승이 더 좋을 듯해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되게 피부에 와닿죠. 그러니까 그러면 뭐 누구는 그래요. 기업들이 그러면 투자를 더 안 하게 될 거고 위축이 돼가지고 뭐 경제가 망하고 산업이 망할 거다. 계속 그런 얘기만 하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은 없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망해왔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면 안 되나? 채팅창에서의 의견들을 많이 읽어드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어려운 주제를 택했어. 맞아. 양적 완화, 경제민주화, 정치인도 모르는 것들을 우리가 선택을 했는데요. 근데 이거는 좀 그 채택한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에 정답을 찾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한 번쯤 환기를 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가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아젠다로 많이 나오지만 그 아젠다가 과연 우리 생활 속에 무엇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인지, 도대체 정치인들이 왜 자꾸 경제민주화니 양적 완화니 얘기하면서 우리를 호도하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검색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에서 주제를 해놓은 거거든요. 은송님이신가 네. 올리셨는데 뭐 기업 뭐 사내 유보금이 뭐 700조 원이요? 은하송님. 예. 예. 10대 기업 그쵸. 사내유보금 700조 원, 예. 후덜덜. 예. 그렇죠. 사내유보금만 풀어도 그게 어디냐. 예. 뭐 아무 이유 없이 풀 이유가 없겠죠. 기업들은 예. 뭐 돈이 되는 곳에 그렇죠. 투자를 할 테니까. 처음부터 그만큼 뭐 공공성을 갖는 애들은 예, 아니니까요. 그렇죠. 예. 뭐 그럴 만한 곳이 네. 없으니까 그런 거겠죠. 네. 그걸 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네. 경제민주화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경제민주화를 하자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네. 뭐 야당 쪽 네. 얘기, 범민주 네. 쪽 얘기를 네. 조금 비판을 해보자면 이게 핵심이 좀 이상한 쪽으로 치우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네. 예를 들자면 경제민주화의 목표 자체는 일단은 성장하면서 복지도 이루자라는 게 기본 목표긴 한데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아까 경제를 민주화시키겠다는 얘기는 모두 다 잘 살게끔 하자는 얘기가 그렇게 가는 건데 이 방향 하나가 글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뭐냐면 재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제 민주화를 하는 데 있어서 먼저 계약해야 될 대상을 일단은 기업부를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내유보금이 700조인데 왜 돈을 안 푸냐는 그런 얘기도 네.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네. 재벌 문제에만 또 집중이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설득력이 갖지 않는 이유가 되는 것도 있는 거죠. 네네네네. 요즘 스타트업 이런 것들도 많이 네. 얘기가 다 네. 나오는 것 같아요. 워낙 네. 직장 생활이 힘들고 하니까. 예예예. 근데 그런 것들도 그냥 막 한다기보다 뭐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지 네. 그냥 뭐 돈만 푼다고 해서 사실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왜 계속 양적 양화 얘기를 여당 쪽에서 꺼내느냐에 대해서 한번 그 포인트를 보면은 일단 최근 지금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방법 중에 가장 쉬웠던 게 원래 계속 양적 그러니까 양화는 해왔던 거예요. 어떤 방법이냐 돈을 푸는 게 아니라 금리를 낮추는 방법으로 했죠. 네. 예를 들면 옛날에 3.5%였던 금리를 점점 예, 낮춰서 지금 뭐 예, 1.5%대까지 떨어뜨리면서 그러니까 이자가 싸니까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돈을 은행에 가둬두는 게 아니라 밖에 이렇게 돌리면서 네. 쓰게끔 해서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자 했는데 결국에는 그 한계점에 왔다는 거죠. 더 이상 낮출 수 있는 금리가 안 되니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럼 돈을 풀면 되지 않겠냐? 그럼 자연스럽게 돈의 가치가 네. 떨어지면서 네, 많은 사람들이 또, 돈을 쉽게 얻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했던 게 미국, 일본, 유럽이 이런 거를 미리 앞에서 했었어요. 근데 현재로서는 이게 성공적이다 아니면은 실패했다 이런 얘기를 섣불리 진단할 수는 없지만 뭐 지금 한국형 양적 양화는 여기에서 조금 더 발전한 부분이 있긴 해요. 왜냐면 어느 부분은 콕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푸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기업과 그러니까 대출 자금으로 나가 있는 그 담보 대출 나가 있는 쪽에다가 풀겠다라고 어떤 하나의 방향성을 만들기는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쨌든 간에 서민도 윈하고 기업도 윈하는 방식으로 하자. 그다음에 반대로 경제민주화 쪽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빈부격차가 확 커졌잖아요. 잘 사는 사람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못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을 푸는 방법을 하지 말고 차라리 못 사는 사람을 도와주자. 그럼 주택 문제로 따졌을 때 아까 돈을 풀어서 주택 그 담보대출 이율을 낮추는 방향의 양적 완화를 여당 쪽에서 주장을 했다면은 반대로 야당 쪽에서는 아니 그러면 우리 임대주택을 늘려주자. 네. 아니 주택을 싼 거를 많이 공급해줘가지고 아예 돈 빌릴 필요 없이 모든 국민들이 공평하게 싼 값으로 집을 가질 수 있으면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냐? 그럼 집값에 돈 안 들어가는 걸 다른 데서 쓰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쨌든 둘 다 초점은 경제 활성화시키자. 그래서 서로 잘 살게 하자. 이 안에 목표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양적 완화를 할 경우에 부작용과 경제 민주화를 할 경우에 부작용으로 뭐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라고 채팅창에 올려주셨어요.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요. 가장 우려해야 될 건 뭐냐면 인플레이션이죠. 그쵸. 옛날에 돈으로 그 벽지를 발랐던 나라가 있어요. 그리고 뭐 음료수 하나 사 먹으려고 그러면 박스에다가 돈을 가져가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음료수 하나에 뭐 100억 뭐 이렇게 한 나라가 있죠. 돈이 너무 흔한 거예요. 무슨 종이 뭐 부루마블 돈 같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가장 좀 문제고요. 쉽게 해서 물가가 확 상승해 버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많으니까 지금 우리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무조건 물가 변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분명히 그런 양적 완화라는 그런 정책 때문에 돈이 계속 시중에 많아지니까 물가가 높아지는 걸 거거든요. 과거에 우리 짜장면 뭐
뭐 몇백 원 하던 시절부터 지금 뭐 몇천 원 올라갈 때까지 과연 그게 꼭 수요 공급이 뭐 공급은 없는데 수요가 많아서 올라갔다?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가가 왜 올라겠어요? 네, 여러 가지 그런 인플레이션 요소가 있는데 그런 걸 좀 우려해야 되는 것 같고요. 경제민주화의 정의가 뭐냐에 따라서 그거는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쉽게 얘기해서 뭐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려면 그 주택을 만들 돈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럼 그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 네. 이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계속 꽂히는 게 재벌들 돈을 풀게 하라. 네. 또는 돈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은 세금을 걷자.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돈 많은 사람의 돈을 뺏어다가 합법적으로 뺏어다가 좀 못 사는 사람들 못 산다고 얘기하면 안 되겠죠. 일반 서민들한테 그 돈을 뭐 혜택이 갈수 있도록. 현물로 풀자 이거죠. 네. 그러니까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예. 어떤 뭐 집이라든가 네. 또는 뭐 어떤 물건이라든가 기반을 아니면 마련하는 데 일자리든가 있어서, 예. 이런 걸로 주자. 이게 네. 경제 민주화인데 아직 그 정확하게 결국 따지면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세원 마련에 대한 그쵸 세금 얘기 나오셨는데 네. 세원 마련에 대한 대책 없이 경제 민주화를 하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경제 민주화라는 것 자체가 못 사는 사람도 잘 살게 만들자 꼭 이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의 편중을 뭔가 완화시키자라는 그쵸? 취지기는 한데 경제 민주화라는 거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없어요. 왜냐하면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경제 플러스 민주가 이게 이질적인 건데 그걸 붙여놓은 상황에서 뭘 하려고 이런 개념을 만들어낸 것이냐. 마치 경제 민주화 하니까 재벌 타도해가지고 일반 서민들한테 그 부를 나눠주는 듯한 그런 어떤 뉘앙스를 주는 게 있다 보니 정치인들이 그거를 그냥 자기의 정치 아젠다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정치 민주화가 뭔지 깊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쨌든 이게 두 개 다 지금 최근에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 내놓은 하나의 공약에 불과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현재 얘기하는 게 뭐 완벽하게 실현 가능성까지 있고 막 마스터 플랜이 딱 세워진 계획들이 아니라 일단 약간의 포퓰리즘이 가미된 그러니까 어쨌든 네. 표를 받기 위해서 좀 더 자기네 쪽으로 표를 더 갖고 오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있는 형국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전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거 선거 끝나고 나면 수면 밑으로 쑥 가라앉지 않을까 이런 그럼요. 생각이 드는데 네. 혹시 송 변호사님은 이런 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뭐 어떻게 실현이 되고 있고 우리 공약이 뭐 이렇게 잘 되고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네. 저희가 뭐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딱 없기 때문에 공약은 사실 어떤 말씀하신 그때 말씀은 뭐 정체성 같은 거를 자기 이렇게 표상하는 거지 구체적인 게 아니고 사실 그리고 정책이라는 게 혼자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원이 자기가 원하는 정책이 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자기가 뭐 과반이 얻어야 되든 뭐가 얻어야 되든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뭐 실현이 됐다 안 됐다 이런 거를 무조건 뭐 두 개의 장점들이 있거든요. 네. 잘 보면 장점들이 있는데 그 장점을 좀 잘 합쳐서 서로 여야가 합의해서 선거 끝나고 나면 장점들만 합쳐가지고 좀 똘똘 뭉쳐가지고 괜찮은 법안 만들어서 네. 좀 어쨌든 현재 경제가 힘드니까 그 경제 서민들이 힘든 거 그다음에 기업하기 힘든 거 이런 것들을 다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을 좀 마련하는 네. 그런 거에 하나의 기초 단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직장 내 성희롱. 뭐 직장 내뿐만 아니라 어디나 성희롱에 관련되는 기사는 뭐 단골 메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잊힐만도 아니야. 잊을 수가 없이 계속 줄기차게 나오는 것 끊임없이 같아요. 나오고 예, 있는 것 중에 하나죠. 줄기사예요, 줄기사. 일단은 네. 최근 거 보면은 이제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내용이 뭐냐면 천안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국가인권회가 성희롱으로 판단한 천안 시립예술단 소속 충남 북악 관현악단 사건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게 성희롱이다라고 판결을 내려줬어요. 아, 네.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판결을 내려준 이 건인데 이게 어떤 건이었냐면 엘리베이터 안에서 여성 단원을 껴안거나 예. 이분께서 네. 그러니까 가해자께서 또 엉덩이를 만지거나 네. 이런 성추행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명절 때 금품 달라고 하고 폭언도 하고 막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성희롱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을 내리지 못했던 건이었어요. 네. 수사가 진행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결국엔 권익위 쪽에서 이거는 성희롱이 맞다. 이거에 네. 대한 합당한 처벌을 해야 된다. 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난 건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다른 건은 뭐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 서울시 산하기관 중 하나에서 운영하는 카페가 있었는데 여기에 있던 남성 바리스타가 그 밑에 있는 동료 여직원한테 계속 성희롱적 발언을 한 거예요. 줄기차게. 예. 이 사람은 뭐 채용된 지 얼마 안 된 사람한테 예. 전화를 해가지고 뭐 네 이름 자체가 뭐 성욕이 네. 90%다 뭐 이런 말을 하고 네. 또 자기 무릎을 손을 치면서 이쪽으로 앉아라. 네. 이렇게 성적 수침을 줘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시민 인권 보호관 조사 거쳐가지고 성희롱으로 판명받고 쫓겨나긴 했는데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맞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변호사님은 그 뭐 맡았던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들으셨던 얘기라든지 그 아무래도 그 여자 변호사님이니까 그런 거 상담도 좀 하시게 될 게 많은 것 같은데 좀 사례 좀 얘기 좀 해주시죠. 사실 성희롱 정도 가지고 변호사한테 상담하는 경우 사실 많지는 않아요. 보통 10명 중에 8명은 그냥 포기하시는 걸로 알고 네. 있고요. 보통 뭐 과태료도 아주 뭐 1,000만 원 이하 정도의 미미한 수준이기도 하고 네. 사실 사업주가 뭐 이렇게 실제로 성희롱을 한다기보다는 뭐 회식 자리나 이런 데서 직장 동료나 네. 이렇게 상사 정도가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거지 사업주가 실제로 뭐 이렇게 성희롱하는 경우가 많지 않으니까 이런 과태료를 맞는 것도 사실 그렇고 일단 여성분들은 이제 이게 좀 남자분들도 그런지 모르지만 좀 주변에 이런 네. 걸 많이 신경 쓰고 남의 입에 오르내리고 이런 게 좀 신경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뭐 이제 위에 보고를 한다 이거 자체는 나올 생각으로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참고 넘어가신 경우가 네. 많으신 것 같아요. 성희롱이 발생하는 거 보면은 약간의 특징들이 있어요. 일단 먼저 성희롱은 대부분 사건이 상하 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직급이 높은 사람이 직급 네. 낮은 사람한테 이건 남녀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여자 상사가 남자 남자 직원한테 할 수도 있는 거고 여자 상사가 그러니까 남자 직원한테 할 수 있고 남자 상사가 여자 직원한테 할 수 있고 이래서 네. 직급 상관없이 상하 관계가 있을 경우에 성희롱이 발생한다고 보고 있고요. 발생 장소가 대부분 회식 자리나 또는 밖에서 하는 미팅 이런 자리에서 대부분 발생한다라는 거. 그래서 항상 이 성희롱은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희롱은 진짜 걸면 다 걸릴 수 있다는 거를 명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성희롱은 극히 주관적으로 성희롱 대상이 된 사람이 내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나 성희롱이에요. 그 어떤 발언이나 어떤 네. 표현이나 어떤 네. 행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는 성적으로 수치심을 느꼈고 이거 성희롱이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성희롱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아니라 그래도 이건 성희롱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주의를 확실히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채팅창에 뭐가 성희롱인지 좀 그 표현을 올려주시지 말고요. 표현이 아니라 뭐 어떤 때 성희롱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어떤 기준을 좀 의견을 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랑 이제 송 변호사님 계시지만 이게 성희롱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때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가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면 그걸 성희롱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라는 답변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뭐 법원에 가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근데 사실 그런 분들은 특징이 한 사람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습관적인 거죠. 지속적이고 그쵸. 반복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미로 뭔가 네. 습관이 그렇게 돼 있는 사람이에요. 아예 말하는 습관이나 뭐나 그게 되게 유머러스하다고 생각을 하는 그쵸.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거기 그 방점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속적이고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우리가 명백하게 저거 성희롱이다라고 누구나 봐도 얘기할 수 있긴 한데 실질적으로 현재 이제 강화된 성희롱과 관련된 교육에서는 그런 게 아니라 단 한 번만이라도 진짜 말실수를 한번 딱 하는 순간에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거 나 성적 수치심 느꼈어 하면 성희롱이 돼버려요. 그리고 회사에 따라서 이제 회사 내 취업 규칙 안에 네. 성희롱을 했을 경우에 어떤 처벌을 내리겠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처벌까지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사법적인 처벌은 성희롱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성희롱을 했다 그래서 사법적으로 뭐 구속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예. 벌금을 낸다거나 네. 이런 처벌은 받지 않는데 대신 이제 기업 내에서 따져봤을 때는 각각 취업 규칙 또는 성희롱 교육 끝나고 나서 어떤 회사는 각서를 쓰게 해요. 내가 단 한 번이라도 성희롱하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받겠다라는 각서를 미리 쓰게 할 정도로 네네네네. 아주 지금 현재로서는 성희롱과 관련돼서는 무조건 피해자 보호하고 강력하게 처벌을 하겠다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여기 그 채팅창에 보면은 푸른 사쿠라님이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자유분방한 사람이면 그냥 넘기고 그렇죠. 보수적인 생각인 사람이면은 뭐 성희롱이라 보고 그런 것 같은데 그리고 와그라노님도 성희롱이 여자들이 많고 소위 바닥이 좁다는 직종에서 자주 일어나더라고요. 바닥이 좁은 직종 같은 경우는 당해도 신고를 못하니까 그거를 악용하시는 분들도 또 있겠구나. 이 바닥에서 뭐 그런 거 가지고 퇴사했다 그러면 소문이 안 좋게 내가지고 이 바닥에서 취직 못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있어요, 맞아요. 자기 먹고 살 걱정 때문에 성희롱을 당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 바닥이 다 이렇지 하고 넘어갈 수가 있다. 이게 사실 뭐 법무사, 뭐 세무사 이런 사무실 같은 경우에 좀 큰 곳이나 이런 데서는 네.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큰 그 곳에? 사실 뭐 법무사님이나 네. 세무사님 남자분이 네. 많은데 네. 밑에 일하는 직원들은 대부분 여직원들이 많고 예. 그 친구들이 간다고 해도 다른 비슷한 업종으로 가잖아요. 아. 그게 나름 전문직처럼 네, 그렇죠. 이렇게 그 가야 사무실을 되는데, 옮기니까. 예. 근데 거기서 좀 문제가 생기면 거기서도 아예 그쵸. 그렇게 좁은 데서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뭐 거기가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를 들자면 네, 예를 들자면. 예를 들자면 법조계가 굉장히 좁거든요, 사실은.
예, 그 뭐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여직원 뽑을 때 몇 다리만 건너갖고 그 이력서 내면은 어느 법률 사무실에 일하는지 알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아는 변호사 한두 명은 한 다리 두 다리 건너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판 조회를 해요. 예, 그래서 이분 괜찮냐 어쩌냐. 저한테도 뭐 조회 이분 아냐 뭐 그렇게 오는데 왜 이직했냐? 예, 그렇죠. 그런 거 막 물어보죠. 예, 그랬더니 아 그거 뭐 성희롱 거 관련해 가지고 그 뭐 대표 변호사 말 한 번 잘못했다가 그것 때문에 완전 뭐 어디다 국민위원회에다 신고하고 난리 쳐가지고 서로 안 맞아갖고 나갔다 이런 얘기 들으면 내가 성희롱할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을 뽑는다는 것 자체가 뭔가 무난하지 않네 이런 사회적인 풍토가 있어서 이게 조금 문제가 쉽게 안 없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래서 성희롱을 유형별로 한번 나눠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네. 육체적인 행위에 관련된 성희롱이 있고 그다음 언어적인 행위, 말로써 하는 거, 그다음 시각적인 행위 네. 이 세 가지를 크게 놓고 보시면 되는데 육체적 행위는 거의 추행까지도 이어지는 부분이라 가장 문제가 네, 되는 것 그거는 같아요. 이제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 입맞춤을 하거나 수준이죠. 포옹을 예. 하거나 네. 뒤에서 껴안거나 가슴이나 엉덩이 특정 부위를 만지거나 또 안마나 애무를 시킨다거나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추행으로도 이어지기 때문에 처벌이 가능한 성희롱 유형이라고 보면 되고 네. 언어적 행위가 이제 쉽게 우리가 은연중에 모르게 예. 할 수 있는 것들인데 네. 이 중에는 이제 완벽하게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같은 경우에는 성희롱이 되겠죠. 또 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도 이제 안 돼요. 뭐 가슴이 크다, 가슴이 네. 작다, 네. 뭐 얼굴이 예쁘다, 못생겼다 이런 예. 것도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의 언행이 되면은 성희롱이 된다라는 걸 봐야 되고 네. 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뭐 성적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 예. 네, 그러니까 네, 네. 뭐 네. 젊은 여성한테 뭐 예. 성경험 해봤냐 뭐 이런 예. 식의 경험을 물어보는 것도 예. 언어적인 성희롱이 되는 거고 그런 걸 강요하거나 그런 비슷한 얘기하면 다 언어적 행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네. 시각적인 행위는 내가 막 그런 야한 사진 막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노출해서 보이게 네. 하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또 팩스나 컴퓨터로 음란한 사진 같은 걸 보낸다거나 네네. 특정 사람한테 또는 네. 성과 관련된 특정 자신의 신체 부위를 찍어서 보내는 네, 것들 예, 이런 그렇죠. 것들이 이제 시각적인 뭐 성희롱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성희롱이라는 거 그런 것들만 좀 잘 알고 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네. 보는 거죠. 포인트님이 지하철 이용할 때 여름 되면 시선 처리가 너무 힘듭니다. 앉을 때나 그러니까 마주보는 형식에서 앉을 때 계단 올라갈 때나 어느 경우일 때 성희롱으로 오해받을까봐 발밑 보면서 걸을 때가 되게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가 어떤 분하고 부딪히거나 넘어진 적도 있어요. 심지어 땅 보고 걷다가. 그런데 여자가 보여주려고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는 것이 문제. 그러니까 나 다리 예쁘다. 뭐 이렇게 예, 그런 것이 문제. 근데 자수정혜 씨님은 근데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니는 건 문제가 아니다. 예, 그러니까 입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 상황이 되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서로 불편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옷을 뭐 야하게 입지 않은 그런 분들하고 뭔가 이렇게 그냥 마주치게 되면은 아무 그런 게 없는데. 옷을 야하게 입거나 굉장히 짧은 치마를 입으신 분들하고 뭔가 어쩌다 그렇게 딱 마주치면 내가 뭔가 훑어본 듯한 느낌? 그런 거를 받게 되는 그런 어떤 불편함이 있어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희롱 근절 대책 뭐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변호사님인데. 이런 거 질문지에도 없는 거 툭툭 던지면 첫 방송인데 이제 멘탈이 무너지기 구제 절차를 시작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예. 구제 절차. 구제 절차로. 예, 구제 절차 중요하죠. 예, 구제 절차 뭐, 들어보세요. 성희롱 구제 절차. 뭐 사내 뭐 고충 처리 절차나 이런 것들이 다 있긴 있겠지만 일단 사내 처리가 좀 어렵다 싶으시면 일단 사업주가 지원 요청하실 수도 있지만 근로자분들께서도 지방노동관서장에 뭐 자체 조사를 요청하거나 고용평등위원회에 회부시킬 수가 있어요. 지방노동관서장에서 이제 조사를 한 다음에 행정 지도를 하거나 이로 인해서 뭐 부당 해고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형사 처벌이 될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를 부당하게 해고했다 이렇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네,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고용평등위원회에서도 지금 사업주 아까 말씀드렸으니 뭐 1,0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뭐 했을 때마다 이게 다르긴 하지만 과태료를 받으실 수 있으니까 사실 이건 뭐 회사 나올 생각으로 하는 네, 거죠. 회사 네. 나올 생각으로 나와서 이제 이런 거 이제 진정을 넣을 수 있다는 거. 네, 현실적인 부분 때문에 좀 이게 완전히 없어지기는 참 어려운 구조라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뭐 우리가 인식 개선을 하지 않고서는 그 문제 해결이 어려운 문제니까요. 우리 모두 인식 개선을 하는 것으로 하고요.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좀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 시사 돌직구 탑 3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혼자가 편해요? 예, 혼술 문화라고 해서 요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혼자 밥 먹고 술도 혼자 먹어요, 심지어. 그런 문화가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뭐 굉장히 오래전에 이런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요새 심심치 않게 식당에서는
창가 쪽이라든지 벽 쪽에다가 이렇게 바 테이블처럼 쫙 붙여놓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란히 앉아서 먹을 수 있게 마치 회전 초밥집에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먹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 놓는데 그게 이제 혼자 식사를 하러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앉아서 먹으면 좀 편하시다고. 왜냐면 4인 앉는데 이렇게 앉아갖고 먹으면 불편하잖아요. 괜히 내가 장사 방해하는 것 같고 괜히 혼자 와서 많이 팔아주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영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 어떻게 변호사님은 혼자서 하세요? 혼술 혼밥 하세요? 혼술은 아직 못 해봤는데. 아, 혼술은 안 하시고 혼밥만 하시는구나. 혼밥은 이제 재판 갔다가 뭐 예. 이제 시간이 예. 안 맞으면 혼자 먹어야 될 때 있으니까. 예, 그렇죠. 우리는 예. 너무 특성상 혼자 먹어야 되는 시간들이 상당히 그쵸. 잦은 편이죠. 기자님도 그러실 것 같아요. 뭐 취재하고 뭐 하시다 보면 그냥 뭐냐 차 안에서 그냥 적당히 때우시는 경우도 많으실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혼밥 혼술을 아주 즐겨하는 편이기 때문에 혼술까지도 즐겨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뭐 예. 혼자 술을 먹고 싶은데 같이 먹어줄 사람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옛날엔 그럴 땐 그냥 꾹 참았는데 지금은 네. 그냥 혼자 술 이렇게 편의점에서 네. 사다가 네. 편의점 앞에서 먹든가 아니면은 사가지고 뭐 아까 말씀하신 것 차에서 먹으면 음주운전 올 테니까 예. 사가지고 차로 집에 들어가서 혼자 TV 그렇죠, 보면서 그렇죠. 먹든가 뭐 네. 이런 식으로 혼술을 했는데 네.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혼밥 혼술은 이제 이게 되게 그러니까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거 그런 이게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자는 거죠.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극장에 영화 혼자 보러 가거나 밥을 혼자 먹으러 가거나 뭐 술을 혼자 마시거나 그러면 지금도 물론 그런 분위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봤을 때 쟤는 뭐 친구도 없나? 그리고 사람들은 아무도 관심도 없는데 내 스스로가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자존감이 뭔가 떨어지고 내가 난 친구도 없이 이러고 혼자 밥을 먹고 술을 먹고 영화를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게 된다는 거죠. 되게 특이한 것처럼. 뭐 나쁘게만 바라볼 거는 일단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이게 어떤 사회 문제 쪽으로 바라보자면 아까 자수정혜 씨님께서 저 위에 지금 한참 지나가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취준생이다 보니까 혼자 밥 먹는 게 편해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것처럼 네. 그러니까 취준생이니까 삶이 혼자. 각박해지면서 네. 남들과 어울리면서 뭔가 네네네.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기 예. 힘들어지는 문화로 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나 맨날 지금 취업준비생인데 누구 만나가지고 같이 밥 먹고 술 먹고 하기 어려우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밥도 안 먹을 수도 없고 네. 그렇다고 정말 힘든데 술을 안 먹을 수 없다 보니까 예. 혼자 할 수 있게끔 예. 되는 저기 게 아닌가. 와그라노님 아까 나온 얘기죠. 예전에 복학하고 친구가 없어서 혼자 밥 먹기 창피해서 화장실에서 김밥을 먹었던 기억이 진짜 눈물 없이는 듣기 어려운. 전 신문에서 봤거든요. 화장실에서 그 사회 각박하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도시락을 무조건 싸와야 되는데 그 도시락을 같이 먹을 사람이 없는 거죠. 같이 도시락을 싸우면 그 친구랑 먹으면 되는데 그래서 도시락을 혼자서 화장실에서 까먹는다 이런 어떤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건 진짜 참 문제다. 그러니까 혼자만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런 상황이 문제죠. 상황이. 그러니까 저건 딱 그거 같아요. 예전에 그러니까 저건 누구나 겪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학 시절에 친구가 없어 혼자 밥을 먹는 경우 저거는 친구가 진짜 없으니까 혼자 먹는 건데 네. 지금 현재 혼자 밥을 먹는 이유는 친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친구 만나기가 창피하니까 혼자 밥 먹게 되고 친구를 만날 수 없으니까 혼자 먹게 된다. 네.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면 어떨까 예. 싶습니다. 그래서 백기님도 보시면 살기 바빠서 누굴 만날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어요. 그러니까는 시간도 없는데 돈도 없어요, 사실. 만나서 누구랑 같이 뭐 치맥이라도 한잔 할라 치면은 우리나라 문화가 좀 약간 희한해요. 지페이 안 하려고. 남자 문화는 특히나 그렇다. 우리 둘이 술을 먹으면 내가 사 형이니까 술을 사면 형이거든. 근데 형이 보통은 사죠. 예. 근데 이제 또 여자분들은 보통 n분의 1 많이 하시잖아요. 뭐 이렇게 뭐 많이 비싸게 나오거나 그러면. 근데 아직까지도 한국 문화가 더치 문화는 또 아니다 보니까 내가 나이는 먹었는데 지금 주머니 사정은 뻔한데 동생들이 뭐 보자고 한다고 해도 보면은 어쨌든 돈이 나가고 이게 불편하니까 못 먹게 되고 이제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는 것 같고요. 각박해서 그렇다는 말에 저는 사실 대단히 전적으로 동감해요. 예. 옛날 잘 생각해보면 우리 어렸을 때 아버지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 혼술을 하시는 경우가 많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뭐 술주정뱅이가 돼가지고 집에서 혼자 드시는 그게 아니라 뭐 이렇게 퇴근하고 오시다가 자기 혼자만의 생각과 그쵸. 뭔가 시간을 필요로 할 때죠. 예. 동네 포장마차에서 포장마차 그 주인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혼자 술을 뭐 마시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했던 그런 문화가 지금 와서도 어느 정도 좀 낭만적이게 이어지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요즘 혼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소들이 많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단순히 이제 우리가 혼술을 할 수 있는 업소 하면 이렇게 영화 속에서 보는 뭐 멋진 바에서 바텐더 놓고 이렇게 먹는 혼술 얘기가 아니라 그냥 선술집인데 혼자 먹을 수 있는 테이블 있고 그다음에 혼자 이렇게 테이블에서 혼자서 안주를 시켜 혼자 술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잔술도 팔았다고 식당들. 하네요. 와그라노님이 예전에는 포장마차에서 말씀하신 대로 팔았어요. 예, 혼술하는 사람이 많아서 잔술도 팔았다는. 잔술이 뭐예요? 소주? 그죠? 대포집에서 그러니까 심지어는
소주도 키핑이 가능했어요. 저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주 가는 그 대포집에는 네. 대포집 아줌마가 술 남기면은 그 휴지로 뚜껑 이렇게 예. 꼭 막아가지고 더 네. 놨다가 또 네. 아버지가 좀 내 남긴 술 달라고 그러면 또 네. 그 술 갖다 주고 또 네, 네, 네. 소주 한 잔 진짜 뭐 말 네. 나온 것처럼 300원 뭐 100원 막 이렇게 해서 잔술로도 한 잔씩 팔았죠. 300원. 예, 와그라노님 좋다. 연배가 좀 되시는 것 같습니다. 잔술이 부활한 적이 최근에도 있어요. IMF 때. 아, 그래요? 네, IMF 때 그때 이제 옛날에 뭐 까치담배가 다시 많이 까치담배 팔린다고 부활되고 해가지고, 했던 게 예. 다 IMF 때 그때 예. 경제 확 무너지면서 돈이 없다 보니까 어쨌든 술집에서도 이게 맞아 들어간 거예요. 네. 왜냐면 병술로 팔면 사람들이 안 오니까 잔술 예. 파는 거예요. 예. 잔 막걸리 팔고. 그렇게 되는구나. 은하송님이 혼밥시에 좋은 건 뭐냐면 내가 원하는 걸 먹을 수 있음. 그게 가장 큰 매력. 저기도 되게 포인트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고 그쵸. 봐요. 왜냐면 우리가 뭐 개성도 강하고 각자 다 뭐 귀하게 크신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타협하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가지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뭐 피자 먹고 싶은데 쟤는 짬뽕 먹자 그래. 그러면은 그래 난 피자 먹으러 갈 테니까 넌 짬뽕 먹으러 가라. 옛날에 우리 때는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 요번엔 그냥 짬뽕 먹자 이러고 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 좀 더 어린 세대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나 만나고 먹고 만나자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꽤 있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굳이 맞춰가면서 하지 않고 돈도 또 나눠서 내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문화의 차이라고 할까요? 인식의 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는 남을 그걸 배려하지 않는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그건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배려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자기의 의사 표현을 더 확실하게 하는 그런 개념이 좀 도입이 돼서 그런 게 아닐까,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혼술하는 예.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아까 저희도 말씀하셨는데 단골집이 네. 있다는 거. 그러니까 네. 보면은 이제 보통 이제 요즘 혼술하시는 네. 분들은 집 근처에 뭐 단골 호프집이나 네. 또는 단골 뭐 이런 술집 같은 데가 따로 있어요. 자주 네. 얼굴이 비치다 보니까 네. 혼자 가도 상관없는 곳. 네. 그래서 이런 데 가서 혼자 먹으면은 이 점이 제일 좋다고요. 아까 말씀 밥 먹는 거랑 거의 비슷하게 혼자 술을 마시면 좋은 게 네. 다른 사람이랑 술 먹기 위해서 시간을 맞출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먹고 싶을 때 딱 가서 내가 먹고 싶은 만큼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다라는 예. 장점. 네. 그래서 그런 이것 때문에 데가- 혼술을 하는 사람이 네. 많아지고 있다. 그런 데가 그런 데가 요새 있어요.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혼자 예. 먹을 만한 혼술 먹을 때 혼술을 하고 싶을 때가 왕왕 있으시구나. 그런 데가 있나요? 정보 좀. 사건이 잘 안 풀릴 때는 사실 아무하고도 얘기하고 싶지 맞아요. 않을 때가 있어요. 아무하고도. 속상하죠 그럼 예. 진짜. 왜냐면 뭐 우리끼리 얘기해도 답이 안 나거든. 변호사들끼리 먹는 것도 짜증나고. 예. 나는 진 얘기하고 있는데 쟤 이긴 얘기하고 있어. 뭐 성공보수 받았다 어쨌다 그러면 진짜 혼자 먹고 싶거든요. 변호사님 이게 주변에 네. 뭐 우리 업계 말고 그러니까 네. 변호사들 말고 혼밥 혼술 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남자분들 좀 집에서 혼자 드신다는 분들은 많아요 사실. 이노션 월드와이드라는 데가 예. 그러니까 소셜 빅데이터 분석 통해 가지고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게 2015년 직장인의 나홀로 소비 트렌드 분석 보고서를 네. 냈는데 그 안에 혼술에 대한 인식 조사가 좀 나온 게 있는데 그걸 좀 네.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혼술에 대한 요즘 직장인들의 인식은 나 혼자 예. 마음 편히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오롯이 혼자만의 시간, 그래서 개인적인 시간을 갖는 걸 혼술을 즐긴다라고 네. 얘기를 하고 네. 또 직장인들이 혼술을 퇴근 후 집이나 또는 집 네. 근처 술집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맥주를 가볍게 마시는, 그러니까 막 예. 취할 정도로 예. 먹는 게 아니라 예. 그냥 가볍게 내 스트레스 풀 정도로 먹는 그런 직장인들이 많다 얘기를 하고 예. 직장인의 69%가 혼자라는 단어에 요즘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혼자면 뭐 왕따 아니야 뭐 이런 네. 느낌이었다면 지금의 네. 혼자라는 건 69%가 긍정적으로 나 혼자 홀로서 자유롭게 네. 내 감정을 즐길 수 있는 시간, 그쵸. 이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우리가 사실 변화하고 있다고 보는 그런 게 되게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혼자 있을 때도요 스마트폰을 보고 있잖아요. SNS에 노출돼 있어서 사실은 혼자가 아니에요. 누군가랑 계속 교류를 하고 있죠. 좋아요도 누르고 뭐도 채팅창에 글도 남기고 막 이렇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혼자서 뭔가 정리를 하고 스마트폰이 없는 채로 뭐 소주를 마시든 밥을 먹든 하는 시간이라는 게 우리한테 어느 날부턴가 대단히 소중한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시스타가 부릅니다. 나 혼자. 네? 그리고 어떤 분은 예, 그 위에 채팅창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면 아까 전에 집에서 혼자 치킨 시켜 먹는데 단골 치킨집에서 닭다리 3개 온 적 있대요. 이게 대박인 거지. 이게 혼밥 혼술의 좋은 작용이에요. 예. 지금 현재 뭐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은 지난해 1인 가구가 네. 500만 가구를 이미 넘어섰잖아요. 그러니까 500만 가구에 한 가구에 한 사람씩만 산다 치면 500만 명이 네. 혼자 산다는 얘기인 거고, 그분들이 이제 혼자서 즐기는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혼술족과 혼밥 쪽이 늘어나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해 줄 수 있는 이제 뭐 기업들이 뭐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실 수 있는 네. 뭐 밥집이나 또는 뭐 그런 술집을 이렇게 프랜차이즈로 만들어내고 이러면서 계속 이 혼밥이나 혼술 트렌드가 당분간 좀 더 확장되지 네네.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어요. 네. 1인 가구라든지
혼자서 소비를 하시는 분들의 초점에 맞춰서 비즈니스 모델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해요. 뭐 그래서 편의점 도시락 부분도 굉장히 많이 진화했죠. 되게 많이 좋아졌다고 하죠. 대단히 맛있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을 보더라도 예전에는 정말 그 얼마 안 팔렸기 때문에 많은 투자를 할 수 없었던 분야에 많이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주까지는 김동수 교수님께서 계속 해오셨는데 이제 격주로 송윤 변호사님이 이번 주는 담당을 하시게 됐습니다. 오늘 어떤 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오늘은 예정이신가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예. 상간 임대차 보호법이 이번에 뭐 새롭게 다 이제 새로운 길, 뭐 가로수길이나 뭐 경리단길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기존에 그 상권을 활성화시키셨던 임차인분들이 전부 이제 나가게 되고 이제 뭐 새롭게 이제 쫓아내고 그 사람들이 뭐 권리금도 다 날리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문제가 생기면서 이번에 개정이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작년부터 이게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는데 아직도 뭐 그 권리금 같은 부분 네. 그런 부분은 사실 아직도 좀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논란이 있긴 한데 지금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주요 골자는 네. 일단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그리고 네. 임대차 종료 시까지 방해 행위를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런 방해 행위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지금 여기서 이제 방해 행위로 나열하고 있는 것들의 공통점이라 보시면은 일단 임차인이 데려온 사람을 이제 계약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제 그런 게 안 된다는 거지. 뭐 권리금을 보장해주겠다. 권리금 임대인이 대신 보장해주겠다. 내줘라. 이런 조항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임대인한테 그걸 요구하실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니에요. 그게 대단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요. 정확한 명칭은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거든요. 근데 이게 장사를 좀 잘 할 만하면은 임대인이 내가 할 거니까 나가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최소한 5년은 보장해 주겠다라고 지금 법이 되어 있어요. 그것도 과거에는 그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일정 금액 이상의 보증금을 넘어가는 그런 약간 좀 비싼 상가들은 그런 것도 보장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권리금 조항이 신설이 됐는데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권리금을 받아가는 걸 방해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인 것이지 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장해주는 그런 조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을 하더라고요. 야, 권리금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 통과가 돼갖고 시행 중이래 라는 얘기만 들으셔서 이제 나도 내 상가 팔고 나갈 때 권리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네. 주택, 뭐 재건축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 법이 또 적용이 안 돼요. 네. 나가야 돼요. 네. 그때는 뭐 권리금 이거 보고. 예, 예외 조항이 네. 또 있습니다. 이런 상권들 있죠. 뭐 홍대라든지 좀 장사가 잘 되는 모든 상권은요, 대부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 대상이 아니에요. 예, 적용 대상이 원칙적으로 아니에요. 다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에 몇 개의 조항만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런 계약갱신 요구권이에요. 5년간 보장을 해요. 그런데 보증금을 많이 올리거나 월세를 많이 올리는 행위를 그걸 막는 법률은 그런 데는 적용이 되지 않아요. 보증금이 좀 많은 분들 있잖아요. 보증금이나 월세가 많은 분들. 그러니까 비싼 데서 장사하는 분들한테는 그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서 계약갱신 요구는 할 수 있지만 임대료를 왕창 올려버리면은 뭐 갱신은 하되 예. 이제 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면 9%의 상한이 예. 있는데 예. 지금 이런 경우에는 뭐 내가 한 20% 올리겠다. 해버리면 네. 답이 없다는 거죠. 그냥 나가란 얘기죠. 나가란 얘기죠. 예. 최근 보도를 보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시는 이 보호법이 그러니까 좀 잘 안 지켜져서 문제가 생기는 건들에 대한 보도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네. 이제 창원 합성동, 그러니까 예. 마산 창원 얘기하는 것 예. 같은데 예. 이쪽에서 예외 조항 때문에 권리금을 아예 못 받고 쫓겨난 사람이 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네. 건물주가 빼앗아가는 게 그냥 하나의 가게가 아니라 자기의 삶 전체를 뺏어가는 것 같다 네. 하면서 네. 이 사람이 뭐 법적으로 뭔가 소송도 내고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데 그 뭐 보도된 내용으로 따지면 이 사람이 이제 하던 카페가 네. 잘 되니까는 네. 뺏긴 것 같아요. 아예 그냥 그 집주인한테. 그러니까는 아. 너 나가라 해가지고 계약 기간 네. 지나니까 네. 권리금 하나 못 받고 쫓겨나는 상황이 됐고. 네. 근데 문제는 이걸 법적으로 대응한다 하더라도 현행법상으로는 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없다. 네. 이렇게 뭐 네. 기사에서는 분석을 네. 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실관계가 딱 그 상태라면은 뭐 소송으로 갔을 때 이기기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이죠. 계약을 갱신 안 해주고 뭐 임대인이 자기가 커피숍을 하든 거기서 뭐를 슈퍼마켓을 하든 그거는 건물주의 마음이니까요. 조금씩 좋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이제. 예. 뭐 예전에 갱신 거절이 연체된 게 차임 2기였다면 지금 3기까지는 네. 이제 네. 뭐 예, 주택임대차보법은 2기인데 상가 건물은 3기, 예, 3번 3기로 밀렸을 때 이렇게 예, 또 이제 개정이 예, 좀 됐고 이제 뭐 권리금 평가 기준도 사실 모호하긴 한데 어쨌든간 네. 이제 감정 평가를 받아서 감정 평가사분들한테 이런 뭐 네. 하나의 기준을 네. 제시해서 네네. 이 정도 이 금액 그리고 임차인이 새로 데려온 임차인이 난 이 사람 권리금 2천을 준다더라. 근데 네. 평가한 금액 권리금이 뭐 여기서 감정 평가한 금액이 1,000만 원이다. 이러면 둘 중에 낮은 거를 받으시긴 해야 돼요. 네네. 근데 어쨌든간 어느 하나의 기준이 생겼다는 건 되게 좋은 것 같고 네. 지금은 다 표준 권리금 계약서를 전부 이제 배포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보면 예시적으로 특약을 쓸 수 있는 것들 이제 네. 기존에는 변호사들이 다 코치를 해줘서 이런 걸 꼭 쓰셔야 된다, 이런 조항을 넣으셔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었다면 요즘엔 표준 계약서 자체가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네, 예. 표준계약서 여러분 참고하세요. 그럼 이 권리금 부분은 표준계약서. 어떨까요? 이렇게 국토부에서 이달 첫 발표를 했대는데 네. 이제 앞으로 전국 주요 상권 상가 계약 권리금 바탕 작성된 것들을 통해서 네네. 상가의 권리금 시세를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끔 이제 국토부가 하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 이달 첫 발표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네. 그래서 권리금이 공개되면 상가 권리금을 둘러싼 임차 간 또는 임차 예. 임대인 간의 분쟁이 해소가 될 거다 이렇게 네. 이제 정부는 내다보고 있는데 그 이게 감정 평가 기준 자체가 실제 도움이 될까요, 이런 것들이? 시세 평가를 또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주변 시세가 이 정도니까 이 정도다라고 감정 평가사들이 하나의 기준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국토부나 그렇죠. 예. 이거에 따른 감정 분쟁도 홈페이지. 분명히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예, 그쵸. 내가 권리금을 1억 주고 들어왔는데 국토부에 예. 권리금 1,000만 원 이렇게 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럼 뭐 감정 평가가 잘못됐네 어쨌네 하면서 이거 가지고 또 소송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만약에 이걸 할 거라면 정말 공신력 있게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자기네들이 그냥 시세 보고 대충 할 게 아니라 공신력 있는 감정 평가 기관이나 이런 데 통해서 사실은 뭐 법원하고도 좀 연계할 필요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소송은. 궁금해지는 게 권리금이 왜 생긴 거 권리금이 이제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이제 하는 기준이 뭐 시설 권리금, 뭐 바닥 권리금, 뭐 영업 권리금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더라고요. 근데 바닥 권리금은 이제 정말 상권인 거죠. 네, 상권. 그리고 시설 권리금 내가 얼마나 인테리어를 잘했는지에 대해서 이거를 똑같은 업종을 하는 사람이 들어오면은 이제 넘기는 거고 또 영업 권리금 이래가지고 막 좀 노하우나 이런 것들 해가지고 넘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하는 거긴 한데. 무형의 이익을 주는 그쵸. 개념이 되죠. 시설 권리금을 제외하고는 바닥 권리금이라든지 뭐 영업 권리금 이런 것들은 무형의 자산이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평가를 받는데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냥 동네 불모지였는데 내가 음식점 하나를 냈는데 그 음식점이 엄청 대박이 난 거예요. 내가 한 음식점이. 그래서 사람들이 유입 인구가 많아졌어요. 계속 유동 인구가 많아서 우리 음식점에 줄 서서 먹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그렇게 많이 모이면 옆에다가 빵집을 하든 커피집을 하든 뭐 관련돼서 이 사람들이 밥 먹고 나오면 뭔가 아이스크림 하나 먹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스크림 팔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공로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권리금이라는 것 자체는. 리눅스님께서 상가 건물이 이제 경매에 넘어가면 네. 어떻게 되나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예. 답변 좀 해주시죠. 네네. 변호사님. 이게 지금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두 가지 권리를 보호받으실 수 있어요. 우선 변제권 그리고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 변제권 같은 경우는 이제 후순위 기타 채권자들보다 이제 우선해서 가져간다라는 거고 최우선 변제권 같은 경우 나보다 선순위 있는 저당권보다도 내가 더 먼저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아주 금액이 소액이기도 소액이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에 있는 웬만한 좋은 상권은 예. 사실 그런 대상이 들어가기 사실 어려워요. 최우선 변제권 대상이 네. 되기가 어렵습니다. 네,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있으나 마나한 법이다. 네. 이것도 좀 현실에 맞게 올라와야 된다. 네. 네, 그런 상가 의견들이 해놓고 많이 사업자 있어요. 등록해놓고 네.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그런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서 예,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은 내 권리가 몇 번째 순위인지에 따라서 보증금을 반환받는 거고요. 만약에 내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선순위 뭐 근저당권자라든지 권리자가 있으면 그 후순위로 밀리게 돼요. 그래서 들어가실 때도 등기부등본 잘 확인하시고 네, 예, 그렇죠. 그렇게 해서 상가 계약을 체결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 부분도 좀 궁금해져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아까 제가 아까 설레로 말씀드렸던 기사에 언급됐던 그분께서 이제 그 건물주한테 그 상가라고 아니 그 건물 가게 자체를 아예 거의 뺏기다시피 하는 네. 상황에서 명도 소송까지 해서 버텨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건 뭔가요? 명도 소송이라는 건? 소송해가지고는 이제 버틴다라는 게 뭐냐면 이제 보증금 넣어놨잖아요. 월세 안 넣고 이제 건물주가 나가라라는 게 명도 소송이잖아요. 명도 소송을 하면 1심에서 시간 최대한 끌겠다는 거죠.
최대한 끌고 나도 안 나가고 뭐 늦게 하고 해가지고 버티겠다. 안 나가고 버티겠다. 안 나가고 이제 버티는 거죠. 네. 보증금 다 까먹을 때까지. 아. 안 나가고 버티고 보증금을 넘어설 때까지 버티는 거죠, 그냥. 네. 그렇게 해서 뭐 1년, 2년 끌어보겠다는 거죠. 그렇게 그 정도 되면 사실 건물주 측에서 협의가 들어와요. 아. 내가 그럼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 이사 될수 비용이라고 있는 얼마 네. 줄 테니까 제발 나가라. 예. 이렇게 해서 나가시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결국에는 이 문제는 양쪽 다 피해자가 될 수 있고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네. 바라보면 되는 걸까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언제나 말씀드린 게 인간성의 문제. 건물주가 문제가 아니라 이상한 건물주가 문제죠. 임차인 문제가 아니라 이상한 임차인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송까지 오시는 예. 분들은 다 사람이 다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때 둘 중에 하나 너무 이상한 경우가 많아요. 물론 둘 다 이상하게 소송 오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썬데이로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시청하실 수 있고, 일요일 저녁 10시에 법률방송 케이블 채널에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법률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또 저희 그 법률방송 썬데이로 홈페이지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방송에 테마로 삼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셨는데 변호사님 굉장히 좀 떨리시기도 하셨을 것 같고 좀 힘드시지 않으셨나 싶은데 점점 나아지시긴 할 거예요. 소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래도 뭐 재밌게 한 것 같고요. 네,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뵐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